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입니다. 지은이는 담이 샤르프이며 옴기니는 서유리입니다. 펴낸 곳은 동양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독일 아마존 심리학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책이며 트라우마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유용한 책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뜻은 원래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의학용어로서는 외상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이 이 트라우마인데요. 이 트라우마는 보통 선명하게 기억되는 이미지를 동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32년 동안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로 활동한 다미 샤르프가 처음 펴낸 책이며 이 책에서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지, 그 기억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행복은 디폴트가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고통의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후군으로, 때로는 불안장애나 만성긴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단절감이나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불만족, 무의미함, 외로움 등의 내적 감정의 형태로 더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년째 자신의 증상과 고통의 해결책을 찾아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지만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모두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은 무능력하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감정만 남게 된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행복, 아름다움, 끊임없는 재미가 정상이고 이런 것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날씬한 것이 건강의 아름다움의 동의어가 되어버렸고 돈은 성공의 동의어이며 재미는 곧 행복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곳에서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통, 불안, 우울증, 내적 공허, 외로움, 좌절감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 이런 여러 증상과 문제들이 점점 더 만연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상당수의 치료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증상이 서로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다른 해결책을 찾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변하는 것은 없고 결국 또다시 좌절하게 된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지는 못한다. 이것도 단절고리의 한 부분이다. 만약 모든 것이 인식, 즉 이성에 대한 문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만 하면 곧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좋은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식은 해결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또 그 오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치유라는 말 자체가 거창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치유의 의미를 우선 설명하고 싶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경험을 지워버릴 수도 벗어버릴 수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 경험들은 모두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치유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래 의학적으로도 그런 치유는 불가능하다. 내가 생각하는 치유는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좋은 경험을 만들어서 옛 상처가 더는 지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 삶이란 원래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어느새 30년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살고 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 과정에서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배웠고 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코 혼자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접촉은 언제나 치유 과정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나는 이런 점접을 통해서 내 몸에 이미 배어버린 오래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독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비밀. 누구나 안고 있는 이런저런 모순과 문제들의 뿌리는 대개 어린 시절에 들어있다. 캐캐묵은 진부한 말 같지만 소름 끼치도록 진실인 경우가 많다. 수년 동안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한 결과 이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어린 시절은 어쩌면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여기서의 어린 시절은 생애 초기, 즉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가 거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시기의 경험은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이 특별한 지식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과 삶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삶의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처는 그리스어로 트라우마이다. 이 트라우마는 이미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 트라우마를 전쟁, 성폭력, 고문과 같이 끔찍하고 잔인한 경험과 연결짓지만 이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도 트라우마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트라우마 중에는 자라면서 일상적인 상처를 통해 얻은 발달 트라우마가 있다. 성인이 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에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했을 때 생긴다. 이것은 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극단적인 사건이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지나 선입견, 그리고 능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다.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 발달 트라우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위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삶은 위험투성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험 말이다. 불안하고 좋지 않은 행동의 경우 더욱더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불안한 예감이 적중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가 예상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 몰린 부부의 눈에는 서로 안 좋은 점들만 보인다. 이때는 스스로 선택적 투과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현실 같은 것은 없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리고 또 그 안경은 과거 경험에 의해 영향받는 경우도 많다.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이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모든 주의력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그것이다. 쉬면 더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반응에 무디거나 기분 전환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대부분이 평일에는 감정내성의 창문 위쪽 가장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더는 다른 활동을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도 때때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단체 활동을 오래 하다가 다시 개인의 생활로 돌아와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또 오랫동안 쉬다가 갑자기 출근하게 되면 마치 구멍 속으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 속에서 휴유증을 겪기도 한다. 월요일병도 그중 하나다. 이런 현상은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심하다. 신경계가 적당히 진동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과잉 흥분 상태이거나 혹은 과잉 이완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감정 내성의 창문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다. 심지어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지루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평온함을 지루함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분출로 만들어진 엔도르핀이 중독된 상태로 조용히 가만히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엔돌핀은 몸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인데 합성 진통제만큼이나 중독성이 있다. 사람들이 극적인 감정에 중독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런 표면적인 생동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이 그 사람의 자아상이나 열정적인 성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다. 뱃속에서 보낸 9개월이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삶의 시작은 스펙터클하다. 우리는 출생을 통해 이 세상에 발을 들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보내는 9개월이 이미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삶이고 출생을 통해 끝이 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뱃속에서 보냈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최악의 예로 임산부가 흡연을 했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론 대부분의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셔서 아이가 이미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기도 한다. 나의 경험상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또는 비극적인 사고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무척 강하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무척 많은데 이런 동기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각인된다. 어머니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임신 기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기쁨과 사랑의 감정으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과 불안과 초조의 감정으로 아이를 품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9달 동안 함께 지내는 게 어떨지 상상해보자. 특히나 도저히 도망칠 수도 없는 폐쇄된 공간이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 자궁 속의 아이가 딱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아이는 어머니가 느끼는 온갖 감정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거부, 불안, 기쁨, 행복, 심지어는 테러를 당한다고 해도 모두 함께 겪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당연히 흔적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왜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심이 가거나 불안을 느끼는지, 불쾌한 감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궁금해한다. 이런 감정의 원인 중 하나는 임신 기간 동안 겪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세대를 걸쳐서 대물림 되기도 한다. 어떻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세대를 걸쳐서 전해지는지 지금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어떻게든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다. 뇌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한다. 만약 임신, 분만 직후의 시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경험들은 결핍감을 남는다.
외로움, 단절, 무의미, 무가치 등의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이 낯설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 환영받지 못한 기억이 불안감을 남긴 것이다. 이들은 내면에 깊은 그리움을 안고 살면서 평생 안식처를 찾아 헤맨다. 사실 종국적인 안식처는 자기 자신의 몸이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 자기 몸을 느끼는 것이 결론인 것이다. 우리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온다. 이 아름다운 질문은 애착 연구에서 사용되는데 태어난 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아이에게 평화가 깃들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자신의 몸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자연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기들보다 뭔가를 시도하는 의지도 약하다. 그런데 자연분만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자연분만을 진행하는 의사가 많지 않다. 자연분만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의사도 있다. 보험사들이 자연분만 요율을 너무 높게 측정해서 제왕절개가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연분만을 도와주는 조산사의 보험비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어서 조산사라는 직업이 곧 사라지거나 조산사가 산후조리사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는 분명 자신의 탄생에 적극적인 참여자임에도 아직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짜 고통스러워서 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 의미 없는 울음이거나 그냥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여긴다. 우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혼자 방치되거나 외면당한 경험을 한 아기는 처음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를 끌려고 애쓴다.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는 소리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분노하는 듯한 울음소리는 격분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기는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울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기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후 2살이 안 된 아기들은 어떤 의도나 계획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방치를 당하게 되면 이것은 끔찍한 기억으로 몸에 각인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 실제로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아기는 어느 순간 소리 지르며 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이것은 끔찍한 상흔을 남기고 만다. 무력감과 분노, 특히나 격분하는 감정이 강하다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격분은 분노라는 감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파괴하고 싶은 감정을 말한다. 이 격분이라는 감정은 부당함과 불공평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것인데 심하게 표출될 경우 주변에도 큰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애 초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일 확률이 높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화라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도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용서해야만 반드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물론 증오가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용서의 반대가 증오는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자기만큼이나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를 버려보자. 그렇게만 해도 충만한 삶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이것은 이해라는 주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 라고 애써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를 이해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과 상처는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꼭 용서해야 한다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당한 일은 절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어렸을 때 경험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절대적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꼭 용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몸의 세계에서 살 것인가, 정신의 세계에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